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한동훈이 결국 이제 정말로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분위기를 보면 확정이 났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법무부 장관직도 떠난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장관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요약하자면은 결국 국힘에는 사람이 없었다, 적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이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거를 두고 한동훈 카드를 이렇게 써도 되겠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많던데 어차피 결국 와야 할 일이 온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질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 내린 선택입니다. 자,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국힘당이 한동훈 같은 사람이 없이도 잘하면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좌파들과 싸우면서 2인 삼각을 국힘당이 잘해주면은 가장 완벽한 그림이었겠죠. 안전한 길로 서로가 가면은 모두가 가장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국힘당이 그동안 유튜버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떠먹여준 대로 투쟁적이고 전투력 있는 모습도 잘 보여줬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젊은 우파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남성 인권 문제나 기타 중요한 이슈들도 제발 좀 정확하고 센스 있게 발을 걸치라고 했는데 그 좋은 분위기를 얘네들이 제대로 이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를 제대로 이어왔더라면 한동훈을 무리하게 여기서 정치인으로 이렇게 벌써 데뷔를 시켜가지고 소모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도 원래는 없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국힘에는 그런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대중적인 인지도와 호감도 측면에서 따져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동훈보다 나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죠. 몇 선 의원이네, 정치 경력이 어떻네,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힘당을 생각해보면은 별로 우리 같은 사람들 기억에도 이 사람은 확실한 우파다, 믿고 갈 수 있는 우파다라고 제대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늙은 여우들밖에 없죠. 전략적으로 역선택 여론에 기대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만 젊은 것들이나 늙은 것들이나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우파다 싶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지금 국힘당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당연히 들지만 한동훈 씨가 제일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잘 이겨내면 본인도 확고부동한 정권의 2인자로 황태자가 되어서 차기 정부까지 사실상 직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끝끝내 또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여론전에 질질 끌려다니고 국힘당이 잘 안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본인들의 평생에 가장 비참한 정치 보복을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586 운동권 인간들에게 당하게 될 겁니다. 본인들의 운명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한동훈 씨가 그래요. 좋습니다. 웬만한 이미지는 지금 다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개인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지가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동훈 씨가 정말로 큰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부디 우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핵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막연한 게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이 우파라는 개념을 조금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바로 이민청 문제, 외노자를 더 많이 받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확실하고 세련된 스탠스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똑똑한 우파 지지층들이 일리 있는 우려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한동훈 씨가 법무부를 그동안 맡으면서 실제로는 잘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칭찬을 해주자면은 지금 이 뉴스 기사를 보면은 불법 체류 외국인 올해 38,000명 역대 최대로 단속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보다는 적어도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은 본인 스스로도 직접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기는 했어요. 우파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도 직접 그러니까 유럽에 실패했던 난민 정책, 무슬림 외노자 문제하고 우리는 좀 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론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유럽 사람들인들 자기들은 그러면은 작정하고 실패하고 질 나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실패하는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해갖고 실패를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들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외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받아보니까 자국의 그 문화에 제대로 동화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서 고고한 학술, 이론적으로 아는 영역과 실제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폭넓게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씨는 얼마 전에 과거에 여러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뭐 여러 사람들 어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외노자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인사평가의 상당 부분 권한을 우리나라 기업인분들에게 스스로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론은 참 좋아요. 달콤한 이상론인데 근데 현실은 그것과는 다르게 수많은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 좀비 기업들,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들이 오히려 합법적인 난민, 외노자, 불법 체류자 유입의 사관학교, 인허가 기관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브로커가 되는 기업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차피 한정된 지면이니까 너무 긴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좀 얘기를 한 거고 핵심은 한동훈 장관이 부디 큰 길을 가고 싶다면 자국민 우선주의라는 우파적인 노선을 명확하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디테일한 정책은 큰 방향성만 이렇게 제대로 잡아주면은 똑똑한 사람들 밑에 애들한테 서로 의견 교류하고 갈고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밑에 수두룩합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시적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회전을 할 거냐 좌회전을 할 거냐 한쪽은 포장고속도로에 명확한 길 해답이 있고 한쪽은 잘못된 비포장도로인데 여기서 포장도로로 가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자동차를 손보고 유지보수하고 하는 거는 밑에 기술자들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리더에게 중요한 거는 확고한 거시적인 방향성이에요. 한동훈 씨가 PC주의의 달콤함에 빠진 그 나물의 그 밥 단순한 기득권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깨어있는 우파가 맞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 깃발과 가치관을 보여주면 한동훈은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큰 운명, 정치적인 운명을 아주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후진국의 외노자와 자국민 서민들을 임금 경쟁시키는 그런 나라는 적어도 주요 중선진국 공업 국가들 가운데에서 전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후진국 외노자랑 자국민들을 임금 경쟁시키는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김영삼 정권 당시에 IMF가 터지면서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거를 첫 시작점으로 외노자를 그때부터 한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래로 그 뒤로 사실상 100만 단위의 외노자를 넘어가기까지 실제 우리나라 인구 성장 비율보다 인구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외노자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대량으로. 이런 식으로 후진국의 외노자와 자국민 서민을 임금 경쟁시키는 것은 이 나라에서 무려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오래된 패턴입니다. 덕분에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질적인 대다수 70-80% 서민들의 근로조건, 일자리는 어떻게 됐느냐? 거의 개선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한 5-6년 동안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급격하게 법정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뭐 우리 얼마 전에 생방송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힘들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5-6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급격하게 법정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렸기 때문에 명목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소득 숫자가 조금 최근 몇 년 새 커진 감은 있습니다만 막상 그래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니까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여유 있게 됐나요? 아니죠. 물가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강제로 숫자 임금만 올리니까 물가가 더 오르고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인건비 줄이려고 사람들의 고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무인기기 도입이 가속화되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반적인 이제 소득 수준의 얘기입니다. 그래, 20년 전에도 그래가지고 어땠느냐.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도 중소기업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대충 월 100 얼마, 200대 언저리는 받았습니다. 얼추. 근데 문제는 소득 수준이 지금도 그 정도인 기업들, 200대인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심을 설명하자면 후진국 외노자들은 한국의 임금 수준을 받으면은 자국에서 지가 뼈 빠지게 비슷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많은 훨씬 더 큰 돈을 외노자들은 한국에서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걔네들은 자국에 가가지고 시내에 2층 3층 집이나 건물도 사고 1층은 가게 내주고 세주고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미천을 잡아가지고 인생에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건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후진국 외노자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약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그때나 지금이나 대충 거기서 거기로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같이 이럴 때 정치적인 판이 저절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갖춰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럴 때 정확하게 이런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는 게 본인의 운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한동훈 장관, 이제는 장관직을 물러났습니다만 한동훈 씨한테 드리는 이런 조언들은 국힘당이나 기성정치권,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통틀어서 아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조언해주지도 않는, 그러나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심지어 과거에 대놓고 KBS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세상 어느 나라도 자국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우대하는 정책을 쓰고 그러는 게 선진국이지, 어떤 선진국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데려다가 내국인과 경쟁을 시키는 이런 사례는 없다. 자국민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후려치는 이런 사례는 없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자국민들의 임금을 깎고 있단 말이다.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파 정치한다고 까불고 있는 여러 꼰대 어른들한테 드리는, 그 까불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조언입니다. 국민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느니 이번 선거 시즌에도 큰 시장이나 사거리 오거리 가가지고 무릎 꿇고 큰절하겠다 연병하지 말고, 이런 데서 거시적으로 국가 지도층이면은 큰 문제를 국민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본질적인 문제의 매듭에다가 칼질을 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미국의 철근공 아저씨 1년에 선생님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심지어 수년 전의 자료입니다. 꽤나 몇 년 전의 자료예요. 그 1년에 아저씨 그 선생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러니까 평균 5만 3천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23년 12월 현재 기준 환율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900만 원입니다. 6,919만 원이요. 여러분들 인터넷 허세를 거르고 1년에 6천 7천만 원씩 버는 거 절대로 그거 여러분들 적게 버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벌기 힘들어요. 자, 물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평균 소득 차이도 있고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물론 어려운 것도 많겠지만 우리가 대충 보자면 핵심은 미국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꽤나 어느 정도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신 지금 저 자료는 5년, 6년도 넘어가는 훌쩍 넘은 몇 년 전의 자료거든요. 임금이 지금은 저 때보다도 더 많이 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대화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선생님은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분량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안 갖고 왔습니다만 뒷부분에도 보면은 다른 백인 노동자들의 사례가 추가로 소개가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유일하게 후회를 하는 건 이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라는 대답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백인 노동자들이 미국 내에 적당한 지역에 커다란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방송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 집의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우리 가족들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식들도 아들들도 아버지한테 건설 현장의 기술들을 배우고 있다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가장이 존중을 받는 거, 가장이 유의미한 소득을 버는 거, 우리나라하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자, 백인 노동자들 자기들도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 방송사 카메라 TV 앞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로 적당한 크기의 집 아니냐면서 자기는 평생 중산층으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 하는 분들은 좀 찾아보기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이죠. 가슴 아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면서 충분히 4인 5인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가장,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가장, 자립하는 데 성공한 시민의 어떤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그 우리나라도 노동자 근로자들이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은 사지육신이 건강한 어떤 평범한 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지런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힘들고 고된 일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국민 우선주의와 우파적 정신, 자립하는 시민, 정당한 대가 개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들여와가지고 경쟁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국가 현실상 꼭 필요한 분야도 있고 최소한 어느 정도 외국의 노동력으로 때워야 되는 분야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지육신 건강한 남성이 내가 그래 알겠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쿠팡 알바, 물류센터 알바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고 굳은 일을 하는 남자들, 아니 사람들이 그것보다 훨씬 쉬운 거, 바코드 틱틱 찍고 혹은 속이 텅 비어 있거나 그런 가벼운 박스들을 모양 정렬이나 하는 거, 이런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물류센터 가도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고생하는 만큼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 하는 사람들보다. 그래야 그 사회가 똑바로 굴러간다니까. 서민 남자들도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서민들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체력이 자산이 되는 사람이 돈을 좀 더 벌어야 서민 남녀들도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근로 의욕도 생기고 선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는 시장 경제 원리라고 무한 경쟁을 후진국 외노자들하고 혹독하게 시키는 듯 하다가 엉뚱한 데 보면은 진정한 시장 경제가 마비가 되어 있다니까. 물가 문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보면 우유 가격도 그렇고. 깊이는 내가 안 들어가겠지만 엉뚱한 데 보면은 엄한 데서 시장 경제가 마비가 되어 있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 구조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출산율과 혼인율 같은 통계 자료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니까. 사회 여러 가지 기초 산업 분야,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가지고 내국인 노동자들의 가뭄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눈높이 때문이다라고만 하면은 그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말로라도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젊은이들을 위로를 좀 해줘야죠. 그리고 그들의 표심을 내 정치적인 자산으로 사로잡아야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도 정확한 말입니다. 사람들 눈높이가 높다라는 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래 막상 그 눈높이라는 거 포기하고 내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데 그래 그 고생하러 가보자. 굳은 일하는 각종 산업 현장에 가보면 그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외노자들이 갑질을 하고 따돌림을 해버립니다. 기술은 제대로 안 알려주고 허구한 날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도제식으로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외노자가 많아지니까 실제로 아파트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공사 같은 거 여러분들 불량 문제, 부실 공사 문제 요즘 심각하죠. 물론 건설사가 이래 철근 빼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거 내부 마감 문제라든지 꼼꼼하게 일하고 이런 거 80년대 90년대 아파트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던 엉뚱한 일들이 요즘 엄청 많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파트에 왜 외노자들이 볼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어떤 볼일을 봐버려가지고 나중에 악취와 함께 그게 뒤늦게 이렇게 천장에서 발견이 되고 어디서 발견이 되고 이런 쇼킹한 사건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뉴스 그죠? 외노자는 절대로 그 나라의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유무형의 수많은 직간접적인 더 큰 비용과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외노자 값싸다라고 무한정 그 나라에 들이는 거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정치권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즘 도로에 그 많은 배달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 배달 알바하는 사람들이 무슨 판검사 의사만큼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아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의 혹한 속의 추위 속에서도 기꺼이 열심히 배달을 하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가지고 눈 높은 청년들이 이건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배달 일은 어중간한 사람들이 작정하고 내가 코피 터지게 노력하고 일을 많이 했을 때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건당으로 대가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요즘 정치인들이 흔히 그러잖아. 요즘 청년들 눈높이가 문제라고. 그 눈 높은 청년들이 배달 알바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이라니까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일반 어지간한 중소기업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솔직히 연봉이 눈에 띄게 오릅니까? 아니죠. 그냥 호구만 돼요.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승진에 확실한 대가와 보상을 받습니까? 딱히 안 그렇죠. 인맥으로 정치 잘하고 이런 애들만 올라가고 제대로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한국의 어떤 이런 좀비 기업들, 낙후된 어떤 기업 문화를 보면. 나나 여러분들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뻔히 알잖아요. 근데 참담한 게 뭐냐면은 지금 90년대 중후반 IMF 이후로 외노자가 100만 명, 200만 명 단위로 사실상 이 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과 인건비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악습의 연쇄고리를 한번 끌었어야 되는 거야.
저는 이제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때부터 이런 개혁이 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여러 사회적인 지표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 내가 그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때 우파 정부들에게도 내가 더 확고한 우파 정책을 하라고 사실 주문을 많이 했었거든. 물론 안타깝게도 그게 전달이 안 됐지만요. 2008년부터 이런 개혁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회 지표가 바뀌었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과 인건비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의 대부분의 평균 근로 여건의 현실이 배달 알바 일자리하고도 제대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말로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고 우리나라 근로 여건이 정말로 안 좋고 잘못된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솔직히 젊은이들한테 너무 부족하다니까. 애들이 대학 나오고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렇게 논 것도 아니야. 상위 20, 30%만큼 공부를 했는데도 자기 밥 벌어먹고 살기 너무 힘든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니까. 이거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노력을 적게 해서는 아니에요. 코피 터지게 고등학교 야자 붙잡혀 있고 학원을 덜 다니고 학원 다니는 시간이 짧아서 그렇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이 나라에서 정치하는 분들, 특히 국힘당의 당신들은 똑똑히 들으세요.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어떤 경향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사회 구조적, 시스템적인 문제도 반드시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줄 모르면은 애초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들 그러면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그렇게 문제라면 생각을 해보자. 소위 삼성 반도체 공장 노가다, 평택 고덕 노가다는 왜 저 많은 사람들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2공수씩 뛰겠다라면서 코피 터지게 일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 80%가 대학을 나온다라고 하죠. 근데 왜 저게 젊은 남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핫하고 유명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주잖아요. 돈을 많이 주잖아. 노력하고 코피 터진 만큼 대가를 주잖아. 정치하는 분들 똑똑히 기억하세요.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 고생한 대가만 똑바로 확실하게 주어지면 의외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산업화 세대의 낭만처럼 독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을 비판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사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일한 만큼 이 나라에서 적절한 보상만 똑바로 공정하게 주어지면은 그런 시스템, 그리고 우파적이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은 리더가 있고 구심점만 제대로 잡히면은 한국의 국민 근성은 충분히 아직도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같은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그래도 정당하게 어느 정도 대가만 주어지면은 이렇게 코피 터져가면서 독하게 장시간 동안 일할 수 있고 의욕 있는 이런 나라들이 없다라고요, 세계적으로. 소위 선진국이라는 유럽 애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꿈 많고 욕심 많고 야망도 많은 한국 남자들만큼 일 독하게 못해요, 다른 나라 애들은. 그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이제 그런 막 뛰어난 인재들이야 있겠지만 평균 노동자 근로자들의 마인드를 봤을 때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안 쳐주기 때문에, 근로 여건이 정말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대우받을 수 있는 극소수 양질의 일자리 레이스에서 탈락해버리면은 급속도로 무기력증에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미국의 정치 유튜버들도 이거를 비판을 해요.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극소수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면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사회가 만약 미국 사회였다면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냐라고 미국의 시사 유튜버들이나 정치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왜 한국의 정치인들과 언론들만 그 문제를 못 봅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 15년 전쯤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우리나라 산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때 이제 나이가 되게 어렸죠. 자, 바로 우리나라 조선소 노가다입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 중국과의 저가 경쟁으로 고생을 하면서 끝끝내 이제 버텨낸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이제는 이제 다시 또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요. 한동안 우리나라 조선소가 힘들었는데 다시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국민들이 조선소 노가다에 사람이 안 간다라고 합니다. 왜 안 갈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안 주잖아. 1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임금 수준이 똑같다니까. 15년 전에는 조선소 노가다가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일이 힘든 만큼 돈을 좀 더 쳐줬거든. 근데 1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임금 수준이 똑같거나 비슷해. 저 힘든 일을 하는데 지금도 끼케야
200 얼마 주겠다라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300이 넘는 일자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사실 숙련된 노가다 김씨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소로 안 가는 거야. 조선소로 안 가는 거야. 건당 확실하게 일한 만큼은 정산을 해주는 배달 일을 하러 가거나 평택, 고덕, 앞서 보셨던 삼성 반도체 노가다를 하러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노력 안 한 사람들, 패배자들이 가는 일자리다.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들을 아우르면서 정치하겠다라는 인간들은 이런 분야들을 이렇게 좀 얕게라도, 깊은 거 아니죠, 얕게라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근데 국힘당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런 세계를 모르잖아. 관심도 없고. 그럼 안 된다니까. 미국에서는 공사장에 이런 팻말들이 대놓고 꽂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들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목수 시간당 44달러, 지금 환율로는 57,000원입니다. 몇 년 전 자료인데도 금액이 저 정도죠. 자, 철근공도 얼마, 배관공도 얼마, 이런 식으로 대놓고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라는 적정 임금 단가가 적혀 있어요. 이 정도 적정 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다? 곧바로 아래로 신고하십시오. 주 정부의 노동국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아주 쉽게 이게 적혀 있어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정도 근로 여건과 합리적인 시스템이 깔끔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평범한 20대, 30대가 과연 건설 현장, 노동 현장에 일하러 안 갈까요? 적어도 지금보단 많이 가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후진국 외노자랑 자국민들을 과도하게 임금 경쟁을 시키면서 너무 혹독하게 떼먹는 거야. 동시에 하청에 재하청에 중간에 임금 떼먹는 인간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니까. 인건비를 못 준다고 아니야. 중간에 지금 이렇게 떼먹고 낭비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후진국 외노자랑 너무 많이 경쟁을 시켜서 그래. 그리고 이런 여건에서는 임금을 못 올려주지. 구조를 손을 봐야 된다니까. 강제로 최저임금 올리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산업 노동 구조에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근로 의욕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출산율과 혼인율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여러분들 트럼프가 기적적으로 힐러리를 이기고 당선될 때도 무슨 막말을 시원시원 잘 내질러 줘가지고 당선됐냐?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의 전능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그렇게 바라보던데 그거 아니에요. 저 양반이 요즘 물론 각종 외교 정책에서 좀 이상한 소리, 철진한 고립주의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좀 안타깝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저 사람이 미국의 내치 문제, 내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던 거예요. 미국 자국의 문제들, 당시 취임 몇 달 만에 1600만 명이 넘는 미국 내 대규모 불법 체류자들을 축출하면서 외노자도 가능한 좀 줄이고 그 일자리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층들에게 돌려줬다니까. 자국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지. 몰락한 미국 내 산업지대, 공업지대를 재건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스스로 힘으로 떳떳하게 벌어먹고 살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저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종되어버린 메이드 인 USA,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조업 상품들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했죠. 미국 안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 있던 미국의 그 대기업들과 공장들에게 국내로 돌아와 달라고 했어요. 국내에 공장 짓고 투자하면은 그만큼 파격적인 세금 혜택과 각종 행정 규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 양반이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이게 쇼맨십도 되게 잘했어요. 그때. 한쪽에는 그러니까 한쪽 손에는 사람 키보다도 더 길게 연결된 두루마리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오바마 정부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 규제 인허가 절차라고 했고, 반대로 다른 한 손에는 A4 용지 달랑 한 장을 들고 이게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간소화시킨 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냐? 당연히 트럼프 정부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미처 지금 자료를 깜빡해서 못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2016년, 17년 뉴스 기사를 보면은 2017년, 2018년 무렵의 뉴스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증시도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자국민들 고용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거의 뭐 완전 고용 시대다. 사실상 그러니까 실업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다. 막 이런 뉴스 기사 되게 많아요. 자국민들한테 일자리를 돌려주고 외노자를 좀 줄이니까 그 선순환이 가능한 거야. 대신에 이제 무조건 값싼 후진국 외노자를 좀 적게 써야 되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세금 혜택과 행정 규제 혜택을 줬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굴러간다니까. 똑바로 나라가 굴러가요. 일자리가 는다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난민, 외노자, 무슬림 인구의 폭증으로 유럽 사회는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일부 산업에는 그래, 뭐 후진국 외노자도 일부 필요한 분야가 있을지 몰라. 그런데 무조건 값싼 외노자를 많이 받아오자라는 거는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추후 사회 전체에 그거는 반드시 더 큰 비용으로 되돌아와요. 일반 서민들, 국민 전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고통과 사회 불안이 점점 더 커진다니까. 여러 가지 파생 비용들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쉬운 길을 선택했던 대가는 반드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만능도, 외노자는 그러니까 만능도 아니고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그 이질적인 다른 대륙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새로운 사회에 쉽게 동화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길거리를 점거하고 시위하고 정치 세력으로 돌변한다니까. 표 앞에서 간사한 정치인들이 그때 가가지고 자국민 우선주의를 외치고 소신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완전히 기울어 갈 거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동훈은 기존의 여의도 정치 문법에서 잘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동훈 씨도 한 걸음만 더 크게 본질적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완벽하냐 하면은 솔직히 완벽한 거는 아니고 아직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그저 민주당에 질 떨어지는 애들한테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말대꾸 잘 쏘아붙이고 이런 거 말고, 물론 국힘당의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것조차 못했지만 그런 수준 말고 바로 이런 큰 노동자 문제, 국민 대다수의 서민 일자리 문제, 자국민 우선주의의 문제에 관해서도 한동훈 씨가 조금만 정확하게 큰 맥을 제대로 짚으면은 진짜로 본인의 운명 앞에서 큰 길을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국민들, 서민들, 근로자와 노동자들의 삶을 챙겨주면서 동시에 기업인들 사업 환경까지 함께 갖춰 나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미 트럼프가 과거에 4년 동안 보여준 적이 있었고 우파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인과 서민, 국민, 근로자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보완적 관계라는 겁니다. 행정 규제를 사업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 규제 간소화 빨리 해야 돼요. 규제 좀 줄여 제발. 자국민 고용 비율 일정 수준 이상 잘 유지하는 사업체들, 기업인들, 나라 안의 부자들에게는 그만한 상속세나 소득세의 세금 혜택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란 말이야. 그리고 주식 대주주 세금 같은 것도 제발 좀 손을 봐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국내 증시로 좀 몰리게 유도도 해야죠. 증시가 올라야 인기가 좋을 거 아니야? 정권에. 값싼 인건비를 물론 많이 못 쓰게 되는 거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저렴한 산업전기요금의 혜택도 주고 그래서 또 원 생산비 단가도 좀 줄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소위 가짜 엘리트 정치인들, 언론과 논객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간해 가지고는 이런 과도한 외노자 문제 그리고 자국민들의 역차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을 잘 못 보는데 한동훈 씨가 바로 이런 거시적인 맥을 정확하게 짚어준다면 무조건 앞으로 놓여진 정치 인생은 얼마든지 탄탄대로 프리패스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거 건드리면서 남성 인권 문제 이런 거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무조건 그냥 압도적으로 다음 정권까지 진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게 정치 선거판에서 이기는 거고 우파적인 철학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극우라서 지는 게 아니라 우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왜 우파가 이득이 되는지 설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힘당이 힘든 길을 둘러 왔던 거예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씨의 역량이 얼마나 될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두고 보도록 합시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